이야기의 주인공은 렌이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그는 동물 조종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웅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야수조련사는 다양한 동물종의 마음을 통해 계약을 맺어 그들의 힘을 지휘합니다. 야수조련사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웅팀의 일원으로서 렌은 항상 자신의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팀원들과 신뢰를 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에어리오스, 아구스, 린, 미나의 경멸하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짐이라고 부르는 모욕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렌이 적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팀원들에게 문제만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렌은 모두의 눈에 자신이 그저 쓸모없는 사람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어두워졌으며 그는 망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떠났다. 렌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한 곳에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짐승 조련사였기 때문에 임무 중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았다. 렌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동안 갑자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영웅으로서의 그의 일에 대해 물었다. 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매우 흥분해서 그는 일어나서 독수리와 계약을 맺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렌은 이곳의 일반 사람들에 비해 영웅 그룹에 좋지 않은 평판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렌과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들은 언젠가 모험가가 되어 큰 돈을 벌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렌과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들은 언젠가 모험가가 되어 큰 돈을 벌고 싶어 했다.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렌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모험가는 돈을 받고 의뢰를 받는 사람이다. 즉시 렌은 모험가 길드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나탈리라는 접수원을 만났다. 그녀는 모험가 시험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는데 렌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에리오 일행은 항상 모험가들을 깔봤기 때문에 그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험가들을 깔봤기 때문에 그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았다. 렌의 진지함을 본 나탈리는 꽤 놀랐고 이 기본 시험에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시험에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다. 그러자 나탈리는 렌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준비된 것을 보고 그녀는 모험가 시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짐승 조련사라는 말을 듣자 나탈리는 꽤 걱정하며 그가 혼자 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전에 그의 팀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렌은 여전히 기운을 차리고 첫 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고블린 10마리를 물리치고 허브 20묶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짐승 조련사 기술 덕분에 그는 10마리의 고블린을 모두 빠르게 찾아냈고 F등급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렌이 달려가 보니 한 소녀가 암살자 호랑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칼은 호랑이를 긁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렌은 소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길들일 동물도 주변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동안 갑자기 한 소녀가 호랑이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십 미터 높이로 뛰어올라 암살자 호랑이의 등에 일격을 가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일격으로 적을 물리친 그녀는 수줍게 뒤돌아 호랑이 등에 앉았다. 호랑이 등에 앉았다.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분홍머리 소녀의 이름은 카넷이었다. 그녀를 살펴본 렌은 그녀가 영묘족 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강력한 부족 중 하나였고 영묘족은 가장 희귀한 부족이었다. 갑자기 소녀는 지친 기색을 보이며 땅에 쓰러졌다. 렌은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붙잡고 다쳤을까 봐 걱정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녀가 단지 배고파했다. 그래서 렌은 그녀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는 그녀가 실존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앉아서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영묘족은 가장 강한 부족들 사이에서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카넷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불리 먹은 후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렌도 자신을 소개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카넷에게 정정당했다. 그녀의 이름으로만 부르라고 상기시켰죠. 미스 같은 호칭은 쓰지 말라고요. 렌은 그녀가 왜 이 숲에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카넷은 산속 깊은 곳에 조용한 삶의 지루함을 느껴 모험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그래서 모험을 떠났고 인생의 운명처럼 렌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녀는 렌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편했지만 카넷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가 히어로 그룹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듣고 카넷은 렌을 대신해서 매우 화를 냈다. 빈 줄. 그는 카넷이 자신을 이해해줘서 매우 고마웠다. 카넷은 그를 쫓아낸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렌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조금 불편했지만 렌은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고마움을 전했고 그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다. 렌 역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랬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개의치 않는 듯했기에 그는 그대로 두었다. 갑자기 카넷은 현실로 돌아와 무언가를 명확히 했다. 렌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강했고 그의 짐승 조련 능력은 뛰어났다. 그가 그녀를 명령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전기처럼 짜릿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녀를 명령할 수 있다면 그녀 전체를 명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혼 고양이 부족. 세상에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렌은 강한 부족 중 하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카네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렌은 카네와 계약을 맺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조금 냈다. 계약 준비를 위해 계약이 성립되는 동안 카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만 계약이 성립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뜻밖에도 카넷은 마치 계약을 맺기로 동의라도 하듯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렌에게 말이죠. 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붉은 원형 무늬가 나타나면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영의 의미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팀원과 목표를 이룬 지 얼마 안 된 렌 같은 몬스터 조련사가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를, 그것도 이렇게 귀여운 시족을 지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파이렌시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모험가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임무가 우선이다. 갑자기 그가 토끼와 임시 계약을 맺는 것을 보고 카네트는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솜털 같은 토끼들에게 몰입했다. 렌이 수학을 돕기 위해 토끼들과 임시 계약을 맺는 것을 다시 보자 카네트는 마치 그가 너무 타이밍이 좋다는 듯 더욱 부러워했다. 렌만이 순진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카네트는 더욱 짜증이 났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렌은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고 시험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나탈리는 그에게 F급 모험가 카드를 발급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번 보상으로 신계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승진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렌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마쳤으니 그녀는 그가 곧 승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 렌은 카넷에게 가서 이제부터 의뢰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갑자기 뻔뻔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네가 희귀한 영혼 고양이 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고 예상외로 그는 더 흥분했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술 한 잔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카네 앞에서 렌을 깎아내렸고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방금 만난 잘생긴 남자를 언급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 털을 세우며 그를 꾸짖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렌이 자신을 지휘하는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령 고양이 같은 최강의 일족을 누가 감히 지휘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지. 소녀가 렌을 놀라운 짐승 조련사라고 과장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개하여 카네트를 걸고 렌에게 도전하고 싶어 했다. 렌에 대한 소문이 많았고 그가 이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 이 불량배는 어쨌든 카네트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렌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 예상치 못하게 싸움이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그는 쉽게 불량배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한편 다른 남자는 고통의 팔을 잡고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탈리는 소란을 듣고 재빨리 바다로 뛰쳐나갔고 그 사람이 최근 길드를 괴롭히던 문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렌에게 사과했고 길드가 그의 모험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치마를 잡았다. 그래서 나탈리는 그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 그를 처리한 후 나탈리는 태도를 180도 바꿔 렌에게 이유를 물었다. 렌에게 그랬는지 모험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그는 가장 강력한 클랜 중 하나와 계약을 맺었다. 가장 강력한 클랜 중 하나와 나탈리의 취조에 둘 다 겁먹었고 즉시 그녀에게 사과했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은 나탈리는 너무 장난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나머지를 처리하러 가면서 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렌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를 이길 힘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니트가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가 그녀처럼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영묘족과 동등한 힘의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이것은 렌을 꽤 놀라게 했는데 그의 고향에서는 아무도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니트는 그가 이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에 매우 기뻐했고 그 젊은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할 말을 잃었다. 그 후 그들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다. 카니트는 모험가라면 커다란 검을 휘두르거나 붙잡힌 공주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약초를 채집하는 일이었다. 렌은 자신이 최하위 등급인 F랭크 모험가이기 때문에 간단한 의뢰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카니트도 기운을 내어 그를 돕기 위해 채집을 시도했다. 뜻밖에도 그가 임시로 계약했던 토끼들이 이미 자신의 임무를 마쳐 카니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을 속임수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렌의 사형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를 위해 갑자기 바로 그때 그녀는 멀리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둘 다 달려갔다. 그쪽으로. 여기서 덩치 크고 사나워 보이는 사람들이 한 노인을 괴롭히고 둘러싸고 있었다. 노인. 카니트가 모험 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흑아 도적단이었고 규모가 100명이 넘었다. 그들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도덕적이었으며 항상 나쁜 짓을 했다. 그들도 매우 위험한 상대였기에 그녀는 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조언했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 하지만 렌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의 그런 용기를 본 카닛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렌에게 노인을 보호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돌풍처럼 앞으로 달려나가 각각 한 명씩 쓰러뜨렸다. 갑자기 카닛은 렌에 대해 생각하며 렌이 형성될 때 꽤 불안함을 느꼈다. 최강의 일족인 정령 고양이와 계약을 맺고 힘을 얻게 되면 자멸하게 될까? 사형마로서 그녀가 앞에 나서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렌은 항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섰다. 그녀는 그의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뗄 수 없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도적들을 처리한 후 렌은 카니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재빨리 설명하고 화제를 바꿨다. 노인도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렌은 노인 같은 상인이 왜 경호원이 없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노인은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도망쳤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자신을 구해줬지만 노인은 렌에게 블랙팽이 결국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렌이 겁을 먹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렌은 그들의 소굴로 가서 모두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렌은 이 갱단원들이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지 않으면 마을 상인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렌은 작은 다람쥐 덕분에 그들의 은신처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닛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형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다시 낙관적으로 변해 렌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카운트비와 임시 계약을 맺어 그걸 이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비병들을 막는데 도움이 될 마비,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닛은 벌이 곤충이라 놀랐다. 어떻게 렌이 그것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렌은 그녀에게 고향에서 자신도 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곤충을 길들이는 짐승 길들이기의 한 분야인 곤충 길들이기를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카닛은 렌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가 언급될 때마다 늘 놀라웠다. 그 후 렌은 카닛에게 지원군을 부르러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때까지 자신에게 그를 도울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카닛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돌아가서 야간 부대에서 지원군을 부르기로 했다. 그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디든 도시나 마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다. 카닛이 떠나자마자 카운트 비즈가 완전히 집결했고 렌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임시 계약. 한편
린과 미나 일행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도적들로부터. 그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간의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숲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임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엉망이 될 줄 알았더라면 아에레오스와 아구스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화가 난 린은 그들 옆에 있던 짐승 조련사를 비난했다. 그들에게요. 그는 또한 자신이 짐승 조련사에 불과해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이 말을 하면서 린은 렌을 언급하며 그가 쓸모없지만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울 줄 알고 한 번에 많은 동물을 길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요. 짐승 조련사는 한 번에 많은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들 같은 짐승 조련사는 10마리는 고사하고 2마리도 길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지휘하면 부담감에 신경이 곤두설 테니까요. 부담감에. 하지만 린은 런이 수십 마리의 동물을 무표정하게 지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결국 린은 영웅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 실패한 임무를 그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짐승 조련사를 위협하여 두려움에 도망치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미나는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렌과 꽤 비슷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린은 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한편 도적들은 카운트 비즈에 의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카니트도 때마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도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모험가일 뿐 기사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렌이 감히 블랙팽 전체와 맞서는 것에 매우 놀랐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포효가 들려왔다. 문 뒤에서. 그것은 도적들이 이 순간을 위해 미리 길들여 놓은 C등급의 생물인 마수 도마뱀 왕이었다. 그것은 도적들이 이 순간을 위해 미리 길들여 놓은 마수 도마뱀 왕이었다. 도마뱀 왕은 꼬리를 이용해 주변의 모든 것을 던지며 날뛰기 시작했다. 렌은 날아올라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카니트가 턱에 일격을 가했다. 렌은 자신과 카니트가 남아 싸우는 동안 모두에게 밖으로 대피하라고 말했다. 이런 순간들은 그가 아직 아에리오의 그룹에 있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카닛이 팀원이기도 했고요. 밖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무사하길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 두 사람은 모두 무사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웅팀에서 쫓겨난 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카닛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자가 끼어들면 상황이 달라지네요. 며칠 밤을 밖에서 잔 후 그들은 마침내 방을 빌렸습니다. 카닛은 이 편안한 침대에 꽤 만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렌은 직원들이 그들을 한 방에 몰아넣어 충격을 받았다. 처음부터 그 젊은 남자는 그들을 위해 각자의 방을 빌리고 싶어 했다. 이 고양이 소녀와 함께 침대 2개가 있는 한 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젊은 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밖에서 자겠다고 자원했고 카닛은 놀랐다. 그녀는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방을 일주일 내내 빌렸기 때문이다. 렌은 그녀에게 남자와 여자는 같은 방에서 잘 수 없다고 설명해야 했다. 처음에 카닛은 렌과 한 방을 쓰는 건 괜찮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요. 그래서 렌은 그녀에게 인생의 원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방금 만났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믿지 말라고 상기시키면서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가 말을 마치자 카닛은 렌을 믿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믿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만난 순간부터 이미 동료로 생각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렌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고 카닛의 말에 동의하며 더 이상 밖에서 자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그가 곤히 잠든 사이 고양이 한 마리가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렌이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항상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돈이나 명예 같은 무언가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카닛은 특별하고 희귀한 영혼 고양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난 렌은 달랐다. 렌은 그녀에게 놀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는 순수한 친절로 그녀를 구했다. 그녀를 한 명의 소녀로 대하는 모습에 그녀는 매우 행복했다. 그녀는 팀에서 쫓겨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를 치유해 주고 싶었다. 겉으로는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확신했다.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렌은 2급 모험가로 승급했다. 오늘 그들은 스테인 다리의 위험한 문지기에 대한 소식을 나탈리에게서 들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누구와도 시비를 걸던 불량배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 들었기에 나탈리는 렌을 유혹해 이 의뢰를 맡도록 했다. 이 의뢰는 등급 제한이 없었고 게다가 보상이 금화 5개였기에 렌은 이 엄청난 보수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 후 그들은 스테인 다리로 갔습니다. 이곳은 호라이즌 시티가 있던 대륙 중심부에서 남쪽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남쪽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카니트는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꽤 매료되었고 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렌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어야 한다고 추측했지만 맞은 사람들은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호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 적의 정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에게 경솔해지지 말라고 상기시켰지. 방심하지 말라고. 바로 그때 카닛은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어. 자세히 보니 희귀한 드래곤족 일원이었지. 게다가 이렇게 귀여운 드래곤 소녀라니. 이 소녀는 드래곤족 출신으로 타니아라고 불렸어. 자신을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 귀족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타니아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드래곤 일족은 15살이 되면 모험을 떠나 진정으로 강한 드래곤이 되기 때문이다. 타니아는 싸울 강한 상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는 최고의 모험가와 정령 고양이 일족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카니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가장 강한 시족의 용과 싸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렌에게도 전력을 다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은 타니아와 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타니아는 첫 번째 공격으로 돌진하며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타니아는 카니트에게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카닛은 제때 피하지 못했고 그녀의 자랑이었던 고양이 꼬리가 타버렸습니다. 몹시 화가 난 카닛은 타니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둘은 렌 앞에서 달려들어 싸웠고 렌은 그들의 호각을 겨루는 실력에 놀랐습니다. 렌은 카닛을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타니아는 예상치 못하게 막아내고 둘을 붙잡아 마치 귀뚜라미처럼 돌렸습니다. 타니아는 마지막 기술을 시전하며 둘에게 최대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그들은 무사히 착륙하고 피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대화제를 용족과의 전투 끝에 렌은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강한 시족 중 하나에서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는 야수 조련사 스타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닛을 뒤에 남겨두고 그녀를 맞게 했습니다. 순종적인 고양이는 복종했고 호랑이처럼 타니아를 반복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렌은 동물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아까의 전투 말이야. 그래서 렌은 독수리들과 임시 계약을 맺어 동족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렌은 방금 계약한 독수리들을 데리고 카니트로 돌아와서 타니아 위를 날아다니며 쪼개했지. 그들의 쪼는 힘이 큰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갑자기 타니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것은 피터버드 종이었기 때문에 밝은 외모는 독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지. 그 정도 양의 독을 받으면 용족이라도 잠시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뜻밖에도 타니아는 너무 쉽게 항복했고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카니트는 너무 기뻐서 렌을 꽉 안았다. 렌은 다가가 타니아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타니아는 그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는 줄 알고 비웃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렌에게는 그저 그녀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타니아는 그에게 자신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렌은 화를 내기는커녕 여전히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타니아는 갑자기 애정을 느끼고 얼굴을 붉혔다. 감동을 느끼던 그녀는 불쾌한 고양이에게서 한기를 느꼈고 깜짝 놀랐다. 카니트는 이 용에게 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길드로 돌아온 나탈리는 그가 이미 문지기를 쫓아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문지기를 쫓아냈다. 나탈리는 그에게 매우 감사했고 밝은 모습에 꽤 놀랐다. 저기 붉은 손님, 뿔과 꼬리를 보고 나탈리는 드래곤족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갑자기 렌이 끼어들어 방금 의뢰 중에 만난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다. 위원회에서요. 타니아는 머리를 휘날리며 고상하게 자신을 소개하려던 참이었는데 두 사람에게 입이 막혀 끌려갔다. 가는 길에 렌이 뭔가 의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니아가 사라졌다. 그녀는 강한 사람을 볼 때마다 1대1 대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다. 싸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거의 기절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두 사람의 지적에 타니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렌은 타니아에게 이 도시를 먼저 떠나라고 말했다. 문지기의 정체는 퍼져서는 안 되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녀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갑자기 카니트는 왜 타니아의 정체가 이전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았는지 기억해냈고 그 답은 매우 간단했다. 그들은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애한테 질 줄이야. 용족의 규칙에 따라 타니아는 다시 훈련을 떠나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훈련을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그게 더 쉬울 터였다. 그 후 그녀는 렌의 목을 감싸 안고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옆에 있던 카닛은 짜증이 나서 털을 부풀렸다. 게다가 타니아는 그에게 계약을 맺자고까지 했다. 렌조차도 자신이 정령 고양이 부족뿐만 아니라 용족과도 계약을 맺을 줄은 몰랐다. 계약을 맺자 타니아의 손에 붉은 문양이 나타났다. 이제 그녀는 명령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마치 렌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렌은 마치 인생의 모든 행운을 다 써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아에리오스 일행은 일주일 동안 숲을 헤매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숲을 헤매며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갑자기 아에리오스는 렌을 다시 불러 일행을 돕게 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잃어버린 숲을 정복한 후 그들은 다시 한번 렌을 버릴 생각이었다. 카닉과 타니아는 침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긴장 상태였고 렌은 바닥에 누워 세상만사를 잊은 듯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세상만사를. 결국 타니아도 렌의 편에 합류했고 이번에 그들이 받은 의뢰는 슬라임 퇴치였다. 슬라임은 많은 모험가들이 무시하는 몬스터였기에 점점 더 많이 번식하고 밭을 망가뜨리며 자주 피해를 일으켰다. 카닛 역시 슬라임을 꽤 싫어하는 듯했다. 그녀가 슬라임을 주먹으로 칠 때마다 온몸에 끈적끈적한 게 묻을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타니아는 금세 불덩이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금세. 이것을 본 카니트는 타니아에게 큰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부담을 짊어질 의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의 렌은 그들이 잘 지내지 못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매우 안심했습니다. 잘 지내지 못할까 봐 한동안 찾아봤지만 슬라임이 보이지 않자 렌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이새에게 옮겨 슬라임을 찾기 위한 동화, 그의 의식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면 그는 새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수 조련사의 기술 중 하나인 동화였다. 카닉과 타니아는 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후 그는 슬라임 둥지를 찾기 위해 날아갔고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몸을. 잠시 후 그는 그들을 슬라임 번식지로 이끌었다. 카니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타니아는 렌에게 마법을 연습시킬 생각이었다. 질문을 하자 그는 초급 치유 마법으로 파이어볼을 연습했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타니아는 그들에게 파이어볼 마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렌은 자신의 힘이 그 모든 초록색 것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번 집중해서 파이어볼을 발사해보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하게 그의 힘은 비정상적으로 강했고 모든 슬라임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어. 타니아는 그가 용족과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였다. 용족의 마력은 최강 종족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의 안에는 용족 일원의 힘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렌은 기절할 뻔했다. 이제 그의 안에는 최강 종족 중 두 곳의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 타니아와 카닛은 함께 렌의 마력을 훈련시켰다. 하지만 이용 스승이 너무나도 맹렬해서 렌은 숨을 헐떡일 정도로 지쳐버렸죠. 하지만 덕분에 그는 마력 제어법의 대부분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길드에서 보수를 받고 나온 렌은 두 미녀를 데리고 배불리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은 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식사량은 너무나 엄청나서 거물조차도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타니아는 렌에게 길들이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렌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배운 짐승 조련 능력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짐승 조련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렌의 부모님도 짐승 조련사였습니다. 그래서 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조련술을 배웠습니다. 카니트에게 보여줬던 벌레 조련 능력조차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작고 이름 없는 마을이었지만 그의 고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니아는 렌의 아픈 과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렌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더나 처음에 렌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렌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렌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바빠서 렌이 길들이기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훈련장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렌은 해질녘까지 연습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둡지만 하늘이 여전히 붉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은 괴물의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고 마을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렌뿐이었습니다. 그 후 모험가들이 재앙을 깨닫고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렌은 자신을 구해준 모험가의 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살며 일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반년 전 어느 날 렌이 에리오 일행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연히 에리오 일행은 팀원을 찾고 있었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렌은 영웅 그룹에 합류하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하지만 아니, 현실이 렌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이야. 아에리오의 일행은 그를 자신들의 편리한 졸개로만 봤어. 이야기는 다시 렌을 고통스러운 블랙홀로 빠뜨렸어. 하지만 갑자기 카닛이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해줬어. 그녀는 그가 용감한 영웅이라고 느꼈어. 항상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매우 노력하는. 그들은 그를 이해했고 렌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전혀 한심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타니아조차도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꽤 화가 났지만 오히려 두 소녀 모두 그와 같은 주인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의뢰는 오크를 복종시키는 것이었고 2급으로 고블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크는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싸우기 위해 렌은 늘 두 사람에게 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타니아 같은 귀족에게는 이 오크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뜻밖에도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전투 중에 타니아는 깜짝 놀랐는데 이 오크가 그녀를 2번이나 거의 잡을 뻔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렌과 카니트가 제때 나타나 그녀를 구했고 렌은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그는 치유 마법을 알고 있어서 괜찮았다. 반면에 타니아는 그에게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을 탓했다. 그 후 그들은 아이템을 수확하고 길드로 돌아왔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렌이 나갔을 때 그는 카닛이 낙담한 모습만 보았다. 그가 묻자 그녀는 타니아가 몸이 좋지 않아 혼자 떠났다고 대답했다. 타니아는 다리 위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오늘 무엇을 처치했는지 물었다. 어린 소녀는 걱정스럽게 타니아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만약 다쳤다면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니아는 어린 소녀의 위로를 받자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변했다. 렌 또한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강한 부족 출신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갑자기 렌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눈물이 솟아오르려 할 때 렌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카니 또한 그녀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관으로 돌아온 타니아는 그가 화를 내기는커녕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는 심지어 그녀를 위해 침대까지 양보했다. 그 순간
타니아는 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임무를 수행하러 나섰다. 타니아는 이제 장비를 정비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가장 강한 클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로 렌은 평범한 인간이었기에 달랐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렌은 얼어붙었다. 바로 눈앞에 아에리오 일행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는데 아에리오 일행이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을 마주쳤다. 그들을 일행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렌은 그들이 싫어졌다. 그래서 그는 카닉과 타니아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아에리오스는 여전히 뻔뻔하게 그를 다시 부르고 얘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었다. 도마뱀처럼 차가웠지. 게다가 옛 동료였다는 걸 언급하며 가식적인 친근한 말투로 후회할 일이 많았다고 말했어. 자신들의 스승이 괴롭힘당하는 걸 본 카닉과 타니아는 앞으로 나섰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멋지게 보였지. 렌 옆에 가장 강력한 두 클랜의 멤버들이 있는 걸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어. 가장 강력한 클랜들을 렌이 지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믿을 수 없었지. 그 후 그들은 잃어버린 숲을 정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렌은 모든 동물을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숲을 탐험하거나 짐을 옮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의 무심한 말은 렌을 극도로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를 팀에서 내쫓았는데 이제 감히 그에게 짐을 지게 하려고 하다니. 게다가 그들 각자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그가 몇 대 때리고 쉽게 만들었기에 그는 즉시 거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두 소녀를 데리고 떠났지만 갑자기 미나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렌 앞에서 세상을 구하는 멋진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숲 깊은 곳에 마왕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패를 얻지 못하면 마왕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고 괴물들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겠지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렌에게 그의 비극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았던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이것은 그를 심리적으로 많이 괴롭혔고 그의 친절함이 그를 패배시켰다. 렌은 아료의 일행을 따라가 돕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두 아름다운 소녀를 속일 수 있다는 듯이 그를 경멸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스승이 결정했기에 두 사람은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 그 일행이 렌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아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자 극도로 분개하며 소리쳤다. 크게. 무리 전체는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료는 앞으로 나서서 렌의 멱살을 잡고 훈련 방법을 모른다고 꾸짖었다. 그의 애완동물. 렌은 카닉과 타니아가 애완동물로 불리는 것을 듣고 눈에 띄게 짜증이 났다. 팀원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 렌은 그를 때려 눕혔다. 렌의 눈은 점점 무서워지며 팀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팀원들을. 그래서 아료는 일어나 렌에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카닉과 타니아는 다른 팀원들을 담당하고 아료와 렌은 서로 싸울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어거스트가 고양이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때려 눕히고 렌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싶어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카닛은 폭풍처럼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는 거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트는 파이어 블레이드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카닛에게 너무 버거워 보였다. 카닛에게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그를 한 번 발로 차서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것을 보고 그녀도 약 절반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계속 싸우기 위해. 그는 카닛의 사랑스러우면서도 무서운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절반의 힘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손발은 떨렸다. 그녀의 힘으로 그와 싸우기 위해. 카니트는 말없이 기세를 몰아 그에게 날아가 발차기를 날렸고 그는 피를 흘리며 나무에 부딪혔다. 이쪽에서는 타니아가 이 두 약골들과 싸우는 것을 맡았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법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본 타니아는 수학철처럼 웃었다. 둘은 고집스럽게 그녀와 다시 마법을 합쳤지만 여전히 사라졌다. 타니아의 손가락 튕김에 의해 그들의 마법은 그녀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싸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타니아의 몸을 도마뱀이라고 비난하며 그녀에게 연이은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타니아는 매번 그들의 마법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자
둘은 싸울 의지를 잃고 타니아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타니아 앞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진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주인을 건드렸기에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점차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로 인해 두 약골은 극도로 겁먹었습니다. 그들은 타냐에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어. 뜻밖에도 그녀는 단지 두 사람을 겁주었고 둘 다 기절할 정도로 겁먹게 만들었어. 타냐는 렌이 자신을 꾸짖을까 봐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그 둘을 보내줬어. 전투 초반에 아리오스가 렌을 모욕했지만 그는 화내지 않고 바로 공격했어.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어. 렌은 자신이 영웅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의 검수를 인정했습니다. 검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렌은 빠르게 짐승 조련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이 공격의 힘은 카니트와의 계약과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렌은 아리오스의 싸움을 관찰했는데 검을 휘두를 때의 발걸음 수와 기절할 때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렌은 아리오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렌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두 강대 클랜의 힘이 응축되어 있었죠. 클랜 말이죠. 렌이 진심으로 싸운다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리오스는 항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렌은 백작비의 방법을 사용해 아리오스를 마비시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렌은 여전히 아리오스가 팀원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리오스는 패배했기에 옛 관계를 다시 불붙이려 비겁한 수를 썼지. 하지만 렌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어. 렌은 주먹을 들어 아리오스를 쳤다. 하지만 다행히도 힘을 줄인 덕분이었지. 만약 그 주먹에 힘을 집중했다면 분명 죽었을 거야. 이때 카닉과 타니아도 막 도착해서 렌에게 달려들었다. 렌의 품으로. 그들 셋은 함께 길 잃은 숲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습하고 음침했습니다. 타니아는 이 숲 전체를 한 번에 불태울 생각까지 했지만 이곳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렌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렌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진짜 방패가 있다면 영웅들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은 아리오스 일행이 그린 지도를 보았는데 이곳이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타니아가 아리오스 일행을 겁줬던 것을 떠올리며 렌도 한결 편안해졌다. 아리오스는 숲 깊은 곳에 있는 괴물이 진실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왕을 물리치기 위한 필수 무기였다. 그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뻔뻔한 녀석은 여전히 으스대는 것 같았고 뉘우치지 않아 카닛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렌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둘은 모든 기력을 잃었다. 카닛과 타니아 모두 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렌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둘은 모든 기력을 잃었다. 카닛과 타니아 모두 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타니아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마왕을 물리칠 생각까지 했다. 두 사람이 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다. 렌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었다. 렌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렌은 새를 불러 전처럼 새와 동화하여 이 숲을 탐색할 계획이었다. 카니트와 타니아는 뒤에 남아 경계를 서며 렌의 몸을 지키기로 했다. 하늘을 날던 렌은 숨겨진 길을 발견했다. 좁지만 숲 가장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렌은 두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전에 돌아갈 길을 표시해 둔 곳에서 멈춰섰고 세 사람 모두 실망에 빠졌다. 카닛은 그들이 그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렌에 따르면 그는 새떼를 따라 날아갔다고 했다. 혼자라면 길을 잃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들 모두가 그럴 리는 없었다. 이렇게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타니아조차 렌처럼 이 숲에 어떤 속임수가 걸려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타니아는 마법진을 만들어 그들을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갔다. 타니아는 이 나무의 중심부에 환영 마법이 걸려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짐작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었던 것이다. 타니아의 설명을 한참 듣고 나서 카니트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타니아는 이 나무가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카닛에게 이 나무를 베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렌은 나무를 베지 않고도 장벽을 부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타니아는 이 장벽이 매우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니트가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갑자기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랐다.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무 안에서 소라라는 이름의 백발 소녀가 나타났다. 렌은 그녀가 영혼 부족 출신임을 금세 알아차렸다. 카니트와 타니아처럼 그녀 또한 가장 강한 부족 중 하나였고 용 부족보다 더 높은 마법력을 가진 마법 전문가였다. 하지만 200여 년 전 영혼 부족은 인간들로부터 자신들을 숨겼다. 처음부터 영혼 부족에게 숲을 베는 인간들은 정확히 천적처럼 말이야. 결국 양측 간에 갈등이 생겼고 영족은 외딴 곳에 숨어들었지. 외딴 곳에 말이야. 그 이후로 영족은 인간을 아주 싫어하게 됐어. 렌은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쫓겨났어. 쫓겨났지.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고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해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만들었어. 애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원래 정령족은 평화로운 종족이었다. 렌 역시 처음부터 그녀의 등장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 장벽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렌은 인간을 정말 싫어한다고 해도 괴물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렌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타니아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 어린 소녀의 마법을 억누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 동안 카닛은 나무를 베어낼 것이다. 타니아가 그 어린 소녀를 이기지 못하는 한 렌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젊은이는 여전히 그 어린 소녀와 다시 협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순진함에 둘 다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렌의 친절한 생각을 수용해야 했다. 아까 그 어린 소녀는 이번에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냈다. 렌의 말을 무시하고 그 어린 소녀는 즉시 마법을 설치하여 제거했다. 그들을 카닉과 타니아는 위험을 감지하고 앞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그에게 저지당했다. 렌은 이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맹수 조련사였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맞선다면 서로에게 감정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렌은 공격을 탓하지 않았고 이는 어린 소녀를 매우 놀라게 했다. 소라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의 집을 해쳤던 인간들과 같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소라가 자신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길 진심으로 바랐다. 소라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고 이내 그에게 화살을 다시 쏘았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카니드와 타니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렌을 대신해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 그들이 자신 앞에서 다투는 것을 들으며 소라는 인간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용족과 영묘족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소라는 이전에 그들 같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소라는 그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기로 동의했다. 렌이 영웅팀을 돕기 위해 진실의 방패를 찾으러 갔다가 이 장벽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라는 그것이 자신이 설치한 장벽이며 그들이 그것을 부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장벽이 정령족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동족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니아는 당신이 하는 일이 괴물을 감싸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소라는 이 숲에는 진실의 방패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정령족 마을로 가는 길만 있었습니다. 진실의 방패는 정령족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웅팀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라는 또한 마왕을 물리쳐야 한다면 그것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후 그녀는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커다란 방패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 렌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인간을 싫어했지만 괴물은 더 용서할 수 없었다. 여기서 세 사람은 방패를 쉽게 받았고 보답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라는 거절했는데 이 진실의 방패는 이미 오래전에 정령족과 이전 영웅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었기에 소라는 그저 그것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방패를 받은 세 사람은 소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도시로 돌아갔다.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소라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렌이 그걸 눈치챈 듯해서 다시 그녀에게 물으러 돌아왔다. 소라는 망설였다.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는데 더 말하면 렌이 그녀를 돕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그녀의 일에 휘말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렌의 말에 중단되었다. 그는 아무리 위험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타니아와 카니트도 나서서 그 어린 소녀를 진심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자 소라는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 어린 소녀에게는 레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 그 아이는 성격이 매우 달랐지만 자매는 아주 조화로웠다. 두 자매는 정령족의 은신처로 이어지는 장벽의 관리자였다. 그 일은 다소 지루했지만 자매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소라는 매우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라 일행이 볼 일이 생겨서 장벽 밖으로 나갔다. 조금 그곳에서 소라 일행은 마왕이라 칭하는 몬스터와 마주쳤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혀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레나마저 붙잡히고 말았죠. 그 몬스터의 이름은 다크나이트였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시급 몬스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최강의 일족이 질상대가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좀 짜증났어. 마법 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어서 암흑기사에게는 물리 공격만 효과가 있었거든. 그리고 정령족은 마법에 특화된 종족이라 아주 상성이 안 맞았던 거지. 소라에 따르면 암흑기사의 목표는 적들을 말살하는 거였는데 그게 가장 강한 종족들이었어. 레나를 구하고 싶다면 장벽을 제거하라고 소라에게 명령했지. 하지만 그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 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온 부족이요. 그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촌장에게요. 하지만 촌장은 루나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장벽을 떠난 건 둘 다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요. 안전한 장벽을 떠난 건 둘 다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요. 타니아조차 촌장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라는 여동생의 삶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온 부족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그녀는 매우 좌절하고 상심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렌은 그녀의 여동생을 구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어린 소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크게 울며 감사해했습니다. 어둠의 기사는 소라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숲의 장벽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여동생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렌의 일행은 그를 찾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소라는 정말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렌은 그녀에게 머물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함께 간다면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루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다크나이트와 함께 높이 묶여있는 루나를 직접 보았다. 세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다크나이트를 집단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주의를 끌었고 카니트는 앞으로 달려가 그의 머리에 물리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렌이 복부를 강타했다. 하지만 그런 공격에도 그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다. 다크나이트는 렌을 영웅으로 착각했고 소라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다. 다크나이트는 즉시 루나를 제거하려 했지만 다행히 타니아의 용날개가 막아냈다. 타니아는 어린 소녀를 풀어주고 구출한 뒤 나머지 일은 둘에게 맡겼다. 분노한 기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렌은 그가 혼자 영족마을에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왕의 마력 덕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렌은 좋지 않다고 느꼈다. 이대로 가다간 이 숲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카니트에게 그의 움직임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카니트는 그의 황소 같은 힘으로는 자신의 주먹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렌의 명령에 따랐다. 한편 렌은 임시 계약을 맺어 카운트비를 다시 소환하는 데 집중했다. 카운트비를 다시 소환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 카운트비가 자신을 마비시킬 수는 없지만 약간 주의를 분산시켜 카니트가 주먹으로 그를 처리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렌은 카니트에게 강화 마법을 걸어 그녀의 힘이 더욱 강하게 흐르도록 했다. 더욱 강하게 흐르도록 했다. 렌의 예상대로 그 주먹은 암흑기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 카니트는 렌이 준 힘에 꽤 만족했다. 그는 그것이 비스트 테이머의 독특한 마법 기술, 즉 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힘을 단시간에 증폭시키는 마법입니다. 이전에는 마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니아로부터 추가 마력을 얻었으니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때 타니아도 루나를 안전하게 안고 나타났습니다. 타니아는 강화 기술이 잊혀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렌도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렌은 그저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말하며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성공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소음이 어린 루나를 깨웠습니다. 그들은 두 자매, 소라와 루나를 제외시켰습니다. 소라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렌의 일행이 아니었다면 루나는 또 어떤 끔찍한 벌을 견뎌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은 렌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의견이 맞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 렌은 자매들이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두 자매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 경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소라는 언니를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숲에 갇혀 있지 않고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을 들은 카닛은 렌의 일행에 합류하라고 그들을 초대하러 갔다. 타냐는 이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렌은 두 자매가 인간팀에 합류하는 것을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랐지만 렌은 두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렌은 두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두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렌도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렌도 기쁘게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자매들은 카닉과 타냐처럼 계약을 맺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령족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렌은 조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각 종족은 구조가 다르다. 그는 기본적인 길들이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령족의 경우는 그의 능력 밖이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도전처럼 느껴졌다. 렌은 소라와 루나를 동시에 속박할 수 있는 계약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두 자매와의 계약도 성공했지만 가장 강한 종족 중 하나인 그들과의 계약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듯했고 렌은 약간 지쳐 보였다. 넘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두 자매 소라가 그를 붙잡았어요. 이 광경을 본 카니트와 타냐 자매는 질투했어요. 의뢰를 마친 렌은 직접 영웅단으로 갔어요. 그는 진실의 방패를 들어 올렸고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아에리오스는 겨우 이틀 만에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분개했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나는 방패에 대한 마법 검증을 시작했고 그것이 100% 진짜임을 증명했다. 100% 진짜임을 증명했다. 에리오스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는 무심코 두 명의 새로운 얼굴을 힐끗 보았고 궁금해졌다. 렌이 그 앞에 서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다행히 렌은 두 사람에게 날개를 숨기라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령족이 인간 마을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충격. 그 직후 렌은 임무 완수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임무 완수를. 렌은 다시는 이 집단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갑자기 오거스트가 렌을 다시 부르더니 팀으로 돌아오겠냐고 물었다. 이 말에 아에리오스는 격분하며 그를 꾸짖었다. 오거스트는 모두가 함께 생각해주길 바랐다. 최근 사건을 통해 렌의 지원이 분명히 이해될 것이라고, 필요하다고 그들은 잠시 생각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트는 렌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보수와 대우를 개선하고 심지어 렌을 팀원으로 환영하여 함께 모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렌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고 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렌은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카닛 일행이 나와 렌의 영혼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렌이 거절하는 듯 보이자 아우구스트는 그가 만약 마왕을 물리친다면 명예와 명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렌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은 동료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가 원래 원했던 것이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아리오 일행은 그를 초대할 수 없자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다. 아리오만이 홀로 앉아 렌과 싸웠던 때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고통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굴욕감이었다. No separate translation needed for this timestamp as it is part of the previous sentence. 그는 자신 같은 영웅이 그 녀석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리오는 앙심을 품고 자신의 손으로 렌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들은 의 영웅만이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지 꽤 궁금해했다. No separate translation needed for this timestamp as it is part of the previous sentence. 렌이 설명하길 전설에 따르면 마왕은 엄청난 힘으로 인간을 지배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대. 초대 용사는 마왕을 없애기 위해 신들과 계약하고 그들의 피를 몸에 받았어. 그리고 마왕을 물리치고 인간을 해방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지. 그들은 지금의 용사들과는 천지 차이인 초대 용사가 대단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신의 피를 이은 영웅들만이 한계없이 성장하고 힘을 축적해서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케네트는 에리오스 같은 약골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생각했듯이 그 논리대로라면 렌도 영웅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계의 가장 강한 클랜과 모두 계약을 맺고 새 클랜의 새로운 능력을 모두 흡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가 이미 인간 발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웅이 되기 위해 한계를 깨는 것과 같지 않았나요? 케네스도 렌이 강한 시족들과 많은 계약을 맺고 빠르게 힘을 키운다면 아마 렌은 마왕을 파괴할 힘이 있을 거라고 느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들으니 꽤 혼란스러웠다. 영웅팀에 있을 때는 분명 그 목표를 자신의 노력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쫓겨난 이후로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사라졌었다. 지금은 아에리오 일행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렌도 할 수만 있다면 싸워보고 싶었다. 하지만 마왕을 물리치는 상황은 일반적인 의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그는 아직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너무 늦었으니 렌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하기로 했다. 렌 역시 이것이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 길을 선택한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렌은 얼굴에 던져진 천 때문에 잠에서 깼다. 오늘 렌의 일행은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은 두 자매 소라와 계약을 맺은 후 렌의 힘이 더 강해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 렌은 에리오의 의뢰로 받은 대금 덕분에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 렌은 또한 마을에서 새 장비를 사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두 자매는 자신들의 영혼족 정체가 발각될까봐 렌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경계하며 조심하던 아이들은 타니아를 찾으러 온 그녀의 부하들에게 겁을 먹었다. 그들은 타니아에게 스타인 다리에서 코가 부러지도록 맞았던 두 남자였다. 그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큰언니 타니아는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카닛은 길가에서 과일 장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는 사과를 줬어. 카닛이 아까 짐을 들어줬기 때문이야. 카닛과 타니아가 인간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두 자매는 꽤 놀랐다. 갑자기 인간 아이들 무리가 나타나서 두 자매를 놀라게 했다. 한 아이가 렌에게 집에 부인을 더 데려왔냐 고 놀렸다. 두 자매는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에게 귀엽다고 칭찬받자 소라는 더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루나는 크게 웃으며 그들을 위협할 생각까지 했다. 정체가 거에 드러날 뻔했죠. 다행히 렌과 소라가 제때 그녀를 막았습니다. 소라는 루나에게 마법을 쓰면 정령족 날개가 나타날 거라고 경고했었죠. 인간에게 들키면 매우 곤란해질 거라고요. 마침내 그들은 마을 최고의 무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기점 주인은 성질 고약한 드워프였죠. 카니트는 이 엄격한 주인을 꽤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니아는 이 드워프들이 그저 괴짜라고만 생각했죠.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카니트를 움찔하게 만드는 힐끗 쳐다봤다. 한편 루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채찍 무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맹수 조련사라면 이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채찍질하는 데 사용하니까. 또 뭐가 있겠어. 과연 루나의 어두운 마음은 소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렌은 재빨리 손에 맞는 날카로운 칼을 골랐다. 그것은 전혀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쥐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때 키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들어와 가게 주인에게 돈뭉치를 던지며 자신에게 맞는 가장 호화로운 검을 주문하고 싶어 했다. 주인은 재빨리 가서 그에게 팔가장 작은 장검을 가져왔다. 이때 렌은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러 갔다. 렌은 검의 겉모습을 봤을 때 주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그것들이 최고의 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갑자기 모두가 침묵에 잠겼고
주인은 렌의 안목이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칼처럼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가 한가할 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 누나 소라는 그 드워프를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아이들의 말에 꽤 짜증이 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열정적인 소장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렌은 그가 이런 비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는 고객들에게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이것이 그들에게 작은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능력과 적합성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잔뜩 던져주고 고급 무기를 요구하는 고객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고급 무기를 요구하는 고객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성껏 만든 무기들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버려졌다. 그 장면은 그를 극도로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장장이에게 제품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은 타니아는 어딘가에서 나타나 달려가 주인에게 다가가 자신도 그를 정말 이해한다고 말했고 주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난쟁이 주인은 렌을 꽤 마음에 들어해서 그를 위해 특별히 고급 무기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듣고 있던 바로 그때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후 렌 일행은 길드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활기차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카니트는 나탈리 누나에게 달려가 물었고 영웅 에리오스가 마왕을 물리칠 지원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듣자 렌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카니트와 타니아가 자신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괜찮다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때 나탈리는 두 정령족 자매의 존재를 알아채고 인사를 건넸다. 그들을 소라는 렌 뒤에 숨어 수줍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레나는 자신감 있게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소개했다. 나탈리가 그들의 관계를 묻자 레나는 어두운 대답을 했고 나탈리는 렌이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렌은 나탈리에게 재빨리 설명해야 했다. 그 후 렌은 나탈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는 주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주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타니안 뉴에 따르면 미드렌으로 만든 무기는 너무나 훌륭해서 평생 쓸 수 있다고 했다. 꽤 희귀했지만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광산을 물려주었기에 그는 재료가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드렌 광석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렌은 광물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광물이 고갈되었다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사라진다면 그는 아마도 그 원인이 광산에서 그가 말하지 않아도 카넷과 타니아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렌은 주인에게 광산을 조사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렌의 열정과 신뢰로 가득 찬 눈을 보고 그는 그들의 요청에 동의했다. 간츠 씨가 그를 도운 후 보상금을 언급했을 때 렌은 돈이 필요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만든 무기를 소유하고 싶었다. 이것은 주인을 놀라게 했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이후 일행은 출발했다. 오늘은 이 광산까지의 길이 꽤 가까워서 소풍 온 기분이었다. 소풍. 반대로 소라 두 자매 뒤에서 레나는 헐떡거릴 정도로 지쳐서 어지럽고 빙빙 돌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음처럼 녹아내렸다. 그들은 날씨가 너무 덥다고 느끼며 잠시 쉬었다. 다행히 그들 앞에는 렌이 지시를 마치기도 전에 카니트는 이미 옷을 다 벗었다. 다행히 타니아가 제때 그녀를 막았다. 확실히 렌은 다람쥐와 임시 계약을 맺어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카니트 일행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렌은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쪽에서는 자매들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두 어린아이들이 계속 다리를 벌렸다. 카닛과 타니아는 그들의 큰 가슴의 비결을 알고 싶어해서 물어봤고 알아냈다. 그들의 가슴처럼 카닛과 타니아는 그저 그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커질 거라고 말하며 위로했다. 그들은 장난치고 즐기고 있었는데 물속의 무언가가 카닛을 놀라게 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자고 있던 렌도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달려갔다. 하지만 사실은 라나가 카닛을 놀라게 하려고 물고기에 손을 담그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렌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는 얼굴을 돌렸다. 당황스러움. 그 직후 젊은이는 자매들의 법정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 뜻밖에도 카니트와 타니아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가 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걱정하며 달려왔다는 것에 렌은 자매들에게 용서받고 다시 행복해졌다. 마침내 고난 끝에 그들은 미드렌 광산에 도착했다. 그들은 관찰하기 위해 한 장소에 숨었다. 렌의 생각에 따르면 이곳은 불법 채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하늘을 나는 새의 움직임은 마치 주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예상대로 불법 채굴꾼들이 누군가를 발견했기에 그들은 거칠게 나왔습니다. 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느꼈기에 자매들에게는 시험시험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시험 하려다 모두 의식을 잃었고 결국 렌은 그들에게서 정보를 캐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라가 마법으로 그들의 기억을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자매는 기억을 되짚어보며 렌이 맞췄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어린 소녀는 이 남자들이 불법 채굴하는 장면을 봤고 그들은 모험가이기도 했어. 모험가들이었어. 렌을 도와준 후 두 자매는 보상을 받을 때마다 카닉과 타냐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어. 어쩔 수 없이 렌도 두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줬어. 이번에는 광산에 잠입할 예정이었고 렌은 정신적으로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정체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적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적의 편에도 짐승 조련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산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마법 불덩이가 날아오는 것을 받았다.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다행히도 소라와 레나 두 자매가 앞에 서서 막아냈다. 두 자매는 렌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도록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다. 다시 타냐와 카닛도 재빨리 그들을 도우러 합류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렌이 맡을 겁니다. 그는 불법 채굴 범죄를 저질렀지만 항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렌을 찌르려 했지만 렌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비급 몬스터인 베헤모스를 소환해서 싸우게 했습니다. 타냐의 일행은 이 남자가 몬스터 조련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몬스터를 길들이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기술과 마력이 필요하다. 그는 이 몬스터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베헤모스는 명령을 받고 렌을 향해 돌진하여 공격했다. 그 공격력은 너무나 엄청났다. 그들은 이 광산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다. 렌은 몬스터와 싸우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신호했다. 사람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세요. 바깥쪽은 타냐가 맡고 카닛은 렌을 도우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렌은 카닛에게 그 남자를 제압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그 남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베이모스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베이모스를 막으려면 그 남자를 잡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베이모스는 매우 강하게 공격했지만 공격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제 그는 베이모스의 움직임 패턴을 명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공격이 맞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광산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쪽에서는 카닛이 그 남자를 겨우 입막음했습니다. 렌은 이때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을까 봐요. 다행히 렌의 기억 속에서 카닛의 격려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을 믿고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렌은 베헤모스를 성공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는 베헤모스에 대한 그 남자의 지배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원래 짐승 조련사의 지배권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말하는 대로 힘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아직 베헤모스에 대한 지배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의 명령을 집어넣어 능력을 자극하려고 했다. 능력을 자극하려고 했다. 뜻밖에도 그 남자는 그것에게 공격당했다. 위험한 순간 렌은 불덩이로 베헤모스를 적시에 멈춰 세웠다. 해치우라고. 그 남자는 결국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렌은 몬스터와 인간 사이에는 길들여도 적대감을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몬스터와 인간 사이에는 길들여도 적대감을 없앨 수 없다고. 그것이 그의 적대감에 반응했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렌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억제해야 했다. 불법 채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간스 씨에게서 무기를 샀고 그가 팔았던 가짜 물건을 샀다. 그가 한가할 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미드렌을 훔쳐 복수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간스 씨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꽤 난처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님들과 무기를 시험 삼아 부정한 술수를 부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렌은 반박하지 않고 여전히 주인의 실망감을 이해했으며 그는 간스 씨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저 바로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알고 고치면 됩니다. 그는 그에게 이전처럼 각 무기를 만드는 대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이라고요. 간스 씨는 그 나이에도 아이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짜증내지 않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간스 씨는 렌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카니디 일행은 꽤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에이리오스 일행은 추가 지원 멤버를 모집하느라 바빴지만 만족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수 조련사가 지원하러 왔지만 그는 단 한 마리의 동물만 조종할 수 있었고 싸움조차 할 수 없었기에 에이리오스는 그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에이리오스가 가장 강한 클랜도 조종할 수 있는지 묻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인간 야수 조련사에게 가장 강한 클랜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에리오스는 마지막 사람을 탈락시키자 지루함과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미나는 아까 그 남자뿐만 아니라 모집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서포트 역할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에리오스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은 렌과 비교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여정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고 마왕을 물리치는 임무도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에리오스에게 그의 선발 기준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러 갔지만 그에게 거절당했다. 렌이 더 이상 없었기에 이 분노는 저절로 그녀에게 향했다. 불만스러웠지만 미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것이 신의 사도의 임무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한 후 에리오스는 미나를 돌려보내 시기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의 임무는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리오스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세상을 구하기 전에 그의 최우선 과제는 렌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렌은 길드에 와서 간츠 씨의 광산에서 불법 채굴을 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나탈리는 그들이 그 사건 이후 모험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채굴과 몬스터 사육은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범죄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렌은 낙담한 얼굴로 걸어나와 소라와 루나 두 자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알렸다. 렌은 그 후 두 자매를 데리고 식품시장을 둘러보고 맛있는 핫도그 2개를 사주었다. 너무 맛있어서 몇 입 만에 다 먹어버리고 후회했어요. 이때 루나는 렌에게 두 자매와 계약한 후의 능력에 대해 묻고 싶어 했어요. 그는 이미 카니트로부터 신체 능력을, 타니아로부터 강화 마법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렌이 두 자매와 계약한 후에 무엇이 변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자매와 계약한 후에 두 어린 소녀는 렌의 대답을 매우 갈망했지만 렌조차도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의 차가운 대답은 두 자매를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일족의 궁극 마법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궁극 마법은 그들의 영혼 일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및 초월 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비법이기 때문이다. 소라 일행은 해내지 못했지만 렌이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렌은 이해하지 못했고 두 자매는 계약을 맺은 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두 명의 선배 자매,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패밀리어라고 부르기까지 해서 렌은 혼란스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고 슬퍼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렌이 왜 자신들을 그렇게 신뢰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버림받고 나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렌이 매우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 옆에는 이미 강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렌은 앉아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감 부족으로 슬픈 과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항상 유용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함께하고 싶은 팀원들과 신뢰를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 없이도 렌의 팀원으로서 소라와 루나를 포함했습니다. 능력. 이야기를 들은 후 두 어린아이들도 더욱 기운을 내고 낙관적이 되었고 렌은 매우 안심했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금발의 말썽꾼을 만났다. 그의 말에 자매들은 겁을 먹었다. 그들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냥 플레이보이였다. 두 사람을 자신의 여자로 삼으려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경멸적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금발의 플레이보이는 막 밖에 나섰다가 길에서 두 미녀를 발견했다. 소라는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삼으려 하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삼으려 하자 한편 옆에 있던 루나는 그를 바보라 부르며 꾸짖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수록 그는 그들을 더 흥미롭게 여겼다. 이 남자의 이름은 에이가 프로그예요. 이 호라이즌을 다스리는 영주의 아들이었다. 도시.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초대했지만 소라 자매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부하가 많으면 이길 줄 알았지만 예상외로 모두 렌에게 당했고 에이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두 자매를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벌로 삼아 그에게 자매들을 넘기라고 강요했다. 그는 사람들을 그저 도구로 여겼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렌의 잠재의식 속에서 상대방의 위치는 흩어져 있었다. 한 명을 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두 자매는 돕고 싶었지만 렌은 그들이 마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영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자매는 너무 행복했는데 렌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렌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화염구 마법을 위해 연속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정령족의 특수 기술이었기에 소라와 루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만이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물러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소라 일행도 렌에게 자신들의 일행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러 왔고 마을 사람들도 그와 같은 짐승 조련사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조언해서 모두 놀랐습니다. 상당히 어딘가에서 렌은 에리오스가 한쪽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가까이서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카닉과 타니아에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정령 부족에서 나온 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렌도 그렇게 느꼈다. 왜냐하면 이 끊임없는 주문으로 인해 힘과 정확도 모두 렌은 특별 훈련 때보다 더 잘 익혔다. 덕분에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제 루나 자매들도 자신들이 카닛의 일행처럼 훌륭한 수호령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개를 조금 더 들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무사했기에 타니아와 카닛은 잠시 안심했다. 렌은 도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납치해 저택에 감금하고 학대까지 했다고 한다. 영주님께서도 외아들이었던 애가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셨기에 애가의 모든 잘못은 증거도 없이 금방 묻혔습니다. 다혈질인 타니아는 당장 영주님의 저택을 불태워 버리고 싶어 했어요. 결국 소라 일행이나 렌, 심지어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까지 손이 뻗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렌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어두운 면을 모두 알게 된 후에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한 기사가 아닌 그저 짐승 조련사일 뿐이라는 사실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영웅. 이때 그의 고뇌를 본 카니트와 타니아는 이미 그의 생각을 짐작했다. 그들은 그가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힘을 가진 상대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도시 사람들을 두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은 렌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 도시를 정말로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의 지지를 확인한 렌은 힘을 얻어 이 도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도시로 향했다. 한편 에가는 병사들에게 오후에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라고 명령했고 렌에 대해 알아보고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렌이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를 증오했다. 분노에 찬 그는 짐승 인간 모습을 한 어린 소녀를 불러 계속해서 고문했다. 이쪽에서는 렌과 카니트가 함께 야간 비행단으로 가서 피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영주의 아들인 에가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듣자 그녀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그때 병사 몇 명이 일어나 렌에게 말했다. 그들은 단지 사소한 다툼일 뿐이라며 조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욱이 그들은 렌을 비웃으며 영주 애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영주 애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태도가 비협조적으로 보여서 렌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애가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설령 조사한다 해도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카닛은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스텔라라는 여기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을 미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자존심이 높은 기사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렌은 꽤 놀랐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기사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렌은 꽤 놀랐습니다. 스텔라는 호라이즌 기사단 지부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여기사였다. 그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텔라가 감사 인사를 하자 놀랐다. 이전에 스텔라는 모험가와 함께 정령 고양이족의 아가씨가 검은 송곳니 범죄 조직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영주 일당의 비행을 정말로 기소하고 싶었고 렌 일행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주 측과의 결탁 때문에 기사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잊고 방탕에만 빠져 있었으며 심지어 영주나 그의 아들의 범죄를 덮어주기까지 하며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선두 대장인 줄리엣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스텔라는 기사단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는 애가의 죄를 규탄할 때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것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나 어떤 전환점을 주었다. 스텔라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렌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렌은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약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카네트는 스텔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편한 감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네트의 판단을 들은 렌은 스텔라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렌에게 영주의 아들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단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스텔라를 배꼽 빠지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깔봐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서 그의 성격이 그녀를 꽤 호감가게 만들었다. 그 말을 한 후 스텔라는 감동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렌은 격려의 말과 함께 스텔라와 악수했다. 첫 번째 단계, 렌은 기사단에게 덫을 놓아 그녀가 기사단을 정리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것은 줄리엣 대위와 영주 사이의 공모를 보여주는 증거가 도시 외곽의 창고에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줄리엣도 그 소문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끝장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직도 기사도라는 뻔한 꿈을 품고 있는 미숙한 기사들을 속이기 위해 신중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줄리엣은 병사들에게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진입했을 때 그들은 소라와 루나의 일행에게 막혔어요. 창고 안에서 렌은 방금 구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쟁이 가게 주인. 그는 100% 명중률을 도와준 훌륭한 갑옷이었다. 그가 줄리엣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발사.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피했다. 동료를 알아본 줄리엣은 매우 놀랐다. 스텔라도 숨기지 않고 동료들과 부하들이 기사단 전체 지부를 제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부패 증거도 있었다. 줄리엣은 스텔라가 렌의 이름을 언급하자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칼을 휘둘러 렌을 애가 경에게 넘기려 했다. 스텔라는 매우 화가 나서 직접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했다. 줄리엣은 스텔라가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라고 이협한 후 그녀와 싸우기 위해 돌진했다. 실제로 스텔라는 줄리엣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 그녀는 강력한 칼을 찔러 줄리엣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애가는 줄리엣 일행이 잡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 소녀를 고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는 기사단을 장악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낙관하며 자신에게는 아직 충분한 병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창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변장한 에리오스였고 그는 렌과 싸우기 위해 그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렌이 가장 강한 시족을 지휘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지위, 명예, 돈, 여자들을 모두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에 애가는 극도로 분노했다. 이때 에리오스는 마력이 가득한 반지를 던져주며
렌을 처치하라고 했다. 렌을 처치하라고 했다. 에가의 부정적인 감정과 증오가 밖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자 에리오스는 그것이 반지의 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기에 매우 만족했다. 기사단장으로 승진한 스텔라는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영주에 대한 긴급 조사를 요청하며 병사들을 저택으로 이끌었다. 영주. 그녀는 또한 전 대장인 줄리엣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뇌물수수. 스텔라의 요청은 거부되었고 그들은 그녀를 막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다. 그렇다면 스텔라의 부대는 공격에 대비해 갑옷을 입어야 했고 이번에는 저택 안에서 두 명의 아름다운 소녀 카닉과 타니아의 지원을 받았다. 저택 안에서 에가는 밖에서 싸우는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 그는 또한 렌이 지휘하는 가장 강한 두 시족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반지를 이용해 그들의 계약을 해지시켜 싸울 이유를 잃게 만들 것이다. 대신 그는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한편 렌은 성공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저택에 잠입했다. 그들의 임무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루나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라와 렌은 에가가 그들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다.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후 루나와 소라는 수색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발견하면 순간 이동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순간 이동으로 이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던 카니트 일행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영주들을 생포하고 부패 증거를 확보하여 승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편으로 기울 것입니다. 이때 루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만약 인간이 잡혔다면 지하실에 있는 막대한 양의 마력이 그렇게 느껴질 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나는 인간이 아닌 거대한 반응을 감지했고 이 정도의 마력은 자매들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렌은 이곳이 최강의 일족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왜 이곳에 최강의 일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렌은 소라와 루나에게 수색을 계속하도록 맡기고 자신은 그 마력을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원불명의 임무를 간과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소라와 루나는 렌이 혼자 가는 것을 꽤 걱정했는데 그 마력이 자신들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렌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시무룩했다. 렌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루나는 그에게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100번 쓰다듬게 해서 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렌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이 방을 의심했고 그래서 들어갔다. 이 방에는 튼튼한 강철 우리들이 있어서 꽤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갇힌 사람은 꼬리 3개 달린 여우처럼 보였다. 그는 착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강한 일족 중 하나인 신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자물쇠를 부수고 달려가 어린 소녀를 치료했다. 그녀를 매우 놀라게 했다. 니나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는 그가 자신의 동맹임을 듣고 슬퍼하며 렌을 껴안았다. 니나는 가장 강력한 시족 중 하나인 신족에 속해 있었다. 그 어린 소녀는 마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하루하루 그녀는 좋은 잠에 빠져들거나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친절한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날 이가의 등장이 니나의 삶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는 그녀를 자신의 포로로 만들거나 이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니나는 수줍음이 많아 그의 명령에만 따랐고 마법이 걸린 노예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 소녀를 고문하고 학대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홀로 고통스러운 상처를 견뎌야 했고 니나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렌은 니나를 구하고 싶었지만 니나는 그 목걸이에 아주 강력한 마법이 걸려 있다고 말했어요. 렌은 니나를 안심시켰고 니나는 순종적으로 앉아 렌이 자신을 구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렌은 자신의 힘으로 지배력 탈취 마법을 다시 시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걸이가 너무 강력해서 렌은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니나는 더욱 자책했어요. 그때 렌은 자신에게 힘뿐만 아니라 엄청난 카니트와 타니아, 심지어 소라와 루나 자매의 힘까지. 그래서 렌은 모두의 힘을 모아 마법을 시전했고 성공적으로 니나의 목걸이를 부쉈습니다. 도시 밖에서는 병사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카니트 일행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지하에 있던 인질들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뜻밖에도
이쪽에서는 소라와 루나 자매가 나머지 병사들을 처리하고 모든 인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은 참이었습니다. 바깥은 그들에게 맡겨졌고 스텔라는 저택으로 돌진해 영주 부자를 잡으려 했다. 저택 안에서 영주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아들에게 알리러 달려갔다. 이가는 아버지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말했고 자신은 남아 부패 증거를 없애겠다고 했다. 모두가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막 니나를 구해내고 있었다. 모두는 또 다른 최강 클랜을 보고 꽤 놀랐고 다시 여자들과 엮였다며 그를 꾸짖었다. 렌은 여자들이 항상 자신에게 끌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항상. 소라는 신족이 항상 인간들에게 숭배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문 일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인간들 앞에 많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 있었다. 카니트는 니나의 부드러운 털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소녀는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여전히 순종적으로 들었다. 스텔라도 방금 들어왔고 렌에게 매우 감사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때 영주는 물건을 들고 도망치다가 모두가 홀에서 이미 완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렌은 무기를 사용하여 밧줄을 쏘아 영주를 묶었습니다. 갑자기 이가는 예상치 못하게 뛰쳐나와 반지에서 죽음의 마법을 발사했고 조심하지 않던 렌은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습니다. 지붕 위의 에레오스는 자신의 의도가 달성되어 만족했지만 그는 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들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은 초고급 마법인 사신의 낫이었는데 갑자기 죽음. 하지만 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카니디랭은 렌이 모든 마법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고 렌을 불러 독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몸 전체에 독 연기를. 소라는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 성급했다며 여동생을 질책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소환수가 주인에게 독 마법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마법을. 사실 루나는 렌이 언제 자매들과 계약했는지 늘 궁금해했었다. 단 하나의 스킬만 받았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전 그녀는 그 스킬이 이상 상태를 무효화하는 능력일 거라고 추측했었다. 그들과의 계약 덕분에 말이다. 그래서 아까 독도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궁금증을 풀었고 렌의 새로운 스킬도 알게 되었다. 소라는 루나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다. 두 자매의 소란에 어린 니나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곳의 이가는 현재 매우 실망했고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에리오가 말했듯이 렌은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을 훔쳐서 그의 증오가 그 반지의 힘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마법은 이가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고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 보라색 물체는 애가를 삼키고 악마 종족을 다시 한번 부활시켰다. 그것은 또한 렌의 어린 시절을 파괴했던 것이었다. 다시 부활한 악마는 꽤 흥미로워했다. 하지만 이곳에 사람이 너무 적었기에 그는 시민들을 해치기 위해 도시로 날아갔다. 시민들을. 렌은 마을 사람들이 다칠까 봐 좋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돌아보자 진짜 동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한 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스텔라에게 시민들과 니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때 니나가 렌의 소매를 잡으며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표시했다. 도와주러. 렌은 니나가 싸움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순종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니나를 위로했다. 순종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렌이 악마를 물리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렌의 일행은 악마의 행동을 막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다. 그를 물리치겠다고. 악마는 크게 웃으며 렌에게 매우 흥미를 보였다. 그의 약점이 드러나자 카닉과 타니아는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렌은 결박 로프로 악마를 교란시켜 작은 다람쥐가 마법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를 멋지게 상대해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의 공격은 소용없어 보였다. 렌이 가장 강력한 4개의 시족을 거느린 5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악마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더 많은 형제들을 부를 수 있는지 허락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귀여운 하인으로 여기는 많은 괴물들을 소환했다. 하지만 카닛의 일행에게 그들은 그저 하찮은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악마가 무한정으로 이 괴물들을 소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카니트는 계속 싸우기 위해 맹렬히 돌진했지만 악마의 공격을 받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타니아는 분노하여 용의 숨결을 내뿜어 그와 싸웠습니다. 한편 소라와 루나는 카니트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타니아의 용의 숨결은 악마의 힘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모든 집을 파괴하는 기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렌의 일행은 차례로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렌은 카니트와 타니아에게 여러 표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둘은 그를 공격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먹은 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게다가 악마는 렌의 일행을 둘러싸기 위해 더 많은 괴물들을 소환했다. 악마는 부하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날아올라 지평선을 파괴하려 했다. 지평선을 파괴하려 했다. 타니아는 잠시나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급하게 용의 불을 내뿜었다. 이때 렌은 시도해보고 싶은 번뜩이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시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 일행은 순간이동 마법을 이용해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며 그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순간이동 마법을 이용해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며 그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동안 렌 일행은 악마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택에서 구출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신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후 각 그룹은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리오의 영웅 그룹은 전투에 참여할지 말지 여전히 논의 중이었습니다. 아니, 악마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악마는 마왕의 선봉이었기 때문이지. 마왕의 아에리오스는 그들의 적이 마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지원을 거부했어. 그러니 그냥 무시해. 미나와 아우구스트는 이에 대해 불평하고 싶었지만 아에리오스 때문에 망설였다. 동시에 스텔라의 군대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스텔라는 시민과 도시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시민들과 도시를 소라와 루나가 숨가쁘게 달려와 시민 대피에 관한 요청을 했다. 스텔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돕기로 했다. 스텔라와 병사들은 계획을 듣고 미나는 소라 일행에게 맡긴 채 떠났다. 보호하도록 카닉과 타니아는 여전히 그 괴물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시민들이 소라 일행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텔레포트 마법. 원래 인간을 혐오하던 정령족의 등장을 본 인간들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마법에 뛰어들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고 이때 소라와 루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 핫도그를 사 먹었던 핫도그 가게 주인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마법진으로 발을 들여놓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도 그들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시민들도 차례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데려가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피시키기도 전에 한 병사가 괴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루나는 마법을 사용하는 임무를 언니에게 다시 맡기고 자신은 앞으로 달려나가 돕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몬스터들과 싸우면서 카니트와 타니아는 거에 지쳐 있었다. 다행히도 한때 타니아에게 단련되었던 모험가 그룹이 특별히 도우러 와주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렌의 팀을 지원해달라는 특별 의뢰로 이것을 본 호라이즌 모험가 팀도 도와주러 왔다. 현재 그들은 도시를 공격하는 몬스터들을 쫓아내는 기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에리오의 영웅팀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탈리는 이번 전투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시 최고의 무기 상점 주인인 간스 씨조차도 모두에게 전투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혼 무기였다. 그들은 모두 이 호라이즌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고 렌 일행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결심했다. 오빠와 언니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니나는 서로를 지키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린 소녀는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저항하는 것을 보고 어린 소녀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렌은 악마 바로 앞에 서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악마 앞에 카니트는 타니아를 용으로 변신시켜 날아오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타니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모습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수행하기. 다가와도 그저 표적이 될 뿐 그를 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소라 일행의 순간 이동 마법으로도 부족했죠. 하지만 그녀는 가장 정확한 순간 이동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최강의 종족, 신족이었죠. 그때 니나는 렌을 찾아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보고 카닉과 타니아는 기억해냈습니다. 신족에게는 다른 최강 종족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조작을 통한 즉각적인 순간 이동이었죠. 렌도 그 어린 소녀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니나는 꽤 수줍어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힘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카닉과 타니아는 여기서 괴물들을 물리치는 것을 맡을 거예요. 렌과 니나는 함께 악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렌은 젠 씨의 갑옷 무기를 사용해 이동하면서 공격을 피했어요. 그가 렌에게 거대한 마법구를 날렸을 때 니나는 즉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혼란스럽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렌은 내면의 힘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그의 앞에 순간이동했어요. 그의 몬스터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지. 악마는 자신과 같은 인간이 그의 지배권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렌의 정체를 묻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평범한 몬스터 조련사라고 소개했지. 분노한 악마는 렌의 마법 결계를 부수고 공격하려 달려들었어. 예상과는 달리 렌은 그에게 자신의 몬스터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공간 속으로 사라져갔지. 예상 밖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렌에게 흥미를 느낀 듯 보였어. 죽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알고 싶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거절을 당했다. 그에게서 마침내 끝났고 그의 곁에 있던 니나도 지쳐서 허공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타니아는 그들을 안전하게 붙잡았다. 호라이즌 시티의 햇살도 다시 밝아졌다. 그 사건 이후 도시는 점차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스텔라도 공식적으로 기사단장의 직책을 맡았다. 기사단장, 그녀라면 기사단을 훌륭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에 따르면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왕도로 끌려갔다고 한다. 스텔라는 어린 니나의 마을 이야기도 조사했다. 니나가 끌려간 후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렌은 그들이 살아있는 한 조만간 제외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카니트는 마치 호라이즌의 시민이 된 것처럼 도시 복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안타니아는 여전히 자신이 용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소라와 루나도 이 도시의 삶에 꽤 잘 적응하여 가끔 삼촌의 핫도그 가게에 들러 간식을 먹곤 했다. 그는 영웅처럼 모두를 구했지만 렌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이 평범한 짐승 조련사일 뿐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카닛의 일행은 그의 겸손한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렌의 일행에게 전투 지원을 제공한 후 니나도 다른 자매들처럼 그의 힘이 되고 싶어 했다. 렌은 니나를 이해했기에 그녀를 환영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니나와 계약을 맺는 것에 그는 별로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을 보고 렌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몇 분 후 렌은 니나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일이 끝나자마자 카닉과 타니에는 그 어린 짐승을 껴안고 애무하기 위해 달려갔다. 여자아이를 소라와 레나도 항상 귀여운 어린 동생을 원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 그런 동생을 제외 후 렌 일행은 길드로 갔다. 스텔라는 이제부터 모험가와 기사단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로 협력하기로.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함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스텔라는 렌의 그룹 덕분에 모두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기사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탈리도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렌을 C등급 모험가로. 렌은 이 누나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버프를 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겨우 최근 2랭크로 승급했다. 하지만 나탈리는 렌을 2단계 올려 C랭크로 승급시킨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없이 말이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더 적합한 A랭크로 그를 올려줄 생각까지 했고 그가 보상으로 받을 엄청난 돈도 있었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렌은 모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탈리는 니나를 또 다른 새로운 얼굴로 보았다. 렌은 즉시 니나를 자신의 새로운 팀원이라고 소개했다. 나탈리는 참지 못하고 어린 소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린 소녀는 신족이었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렌에게 니나를 실수로 아이처럼 대해서 화를 낼지 물었다. 니나가 화내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자
나탈리는 그 어린 소녀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그 후 자매들도 그녀와 함께 니나를 안아주고 싶어 했다. 그 후 렌은 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룹의 멤버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너무 비좁아졌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나탈리는 렌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제안하며 길드에서도 집을 추천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준다고 소개했다. 특히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실력 있는 모험가들에게는 말이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빛에 타니아는 그들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녀의 결심을 느꼈다. 렌이 모두의 의견을 물었고 모두 이 도시에 머무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이 도시에 렌은 돈을 꽤 모아두었고 이제 길드 보조금도 있었다. 그래서 렌은 집을 사기 위해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의 많은 집들을 둘러본 후 자매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다. 나탈리가 마지막 집을 소개했는데 편안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이었고 그들은 즉시 마음에 들어했다. 이 집은 카니트와 소라의 바람에 따라 나무로 지어졌고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카니트와 소라의 바람에 따라요. 타니아의 요청에 따라 큰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도 10개 이상 있었고 요청에 따라요. 루나와 니나가 찾던 주방과 욕조도 완비되어 있었죠. 게다가 가구는 렌의 예산 범위 내였어요. 타니아는 언니에게 왜 이렇게 좋은 집을 먼저 소개해주지 않았냐고 묻기 위해 일어섰어요. 루나는 그녀의 음모 냄새를 맡았다. 검은 속마음을 들킨 나탈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나타나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다. 이 출연 소식을 들은 카니트는 겁에 질려 렌 뒤에 숨었다. 타니아는 그녀가 최강의 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령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이번에는 심지어 작은 다람쥐에게 위로를 받아야 했다. 이때 모두들 긴장하며 침을 삼키며 나탈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낮잠을 자고 난 뒤 베개를 뒤집는 이야기였다. 뜨거운 목욕물을 차가운 물로 바꾸는 일도 있었다. 식사 중에는 설탕과 소금을 바꿔치기 했다. 벗어둔 신발에 썩은 달걀을 넣어두는 일까지 있었다. 게다가 저녁에 먹다 남은 카레를 빨래에 묻혀 널어놓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카니트는 꼬리를 말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이 집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렌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이 집을 조사한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렌이랭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니나가 재채기를 한 번 하자 카닛은 이미 타니아의 꼬리를 꽉 잡고 당겼다. 그들은 이곳이 마치 정기적으로 청소된 것처럼 깨끗해서 귀신 들린 집 같지 않다고 느꼈다. 청소된 것처럼. 갑자기 주변의 테이블, 의자, 물건들이 저절로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절로.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원래 귀신을 무서워하던 카닛은 당황해서 뛰어다녔다. 그들 앞에 갑자기 하녀 복장을 한 여자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냈다. 소라 일행은 이 작은 유령을 파괴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나타났다. 자매들은 어떤 마법을 사용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면 유령과 이 집을 모두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듣고 유령은 겁에 질린 듯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을 망쳤다. 타니르는 유령이 공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유령의 약점을 지적했고 이는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다. 하지만 자신을 꽤 무서워하는 인물을 발견한 유령은 고개를 들었다. 바닥 아래에서 카닛을 놀라게 하여 그녀를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했다. 유령이 실수로 카닛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녀는 손톱을 내밀어 공격했고 유령의 옷을 긁어 유령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했다. 타니르도 육체로 영혼의 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깨달았다. 카닛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유령이었다. 카니트는 미쳐서 옷을 물어뜯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귀신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소라와 루나는 귀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봉인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카니트는 털을 세우며 달려들려 했지만 공중에서 미쳐 날뛰는 고양이처럼 타니아에게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제 렌은 그 귀신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렌의 몸을 빌리려 돌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유령의 순간이동을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웃 삼촌이 유령과 영혼 조련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와 같은 유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렌은 눈앞의 유령이 보통 유령보다 더 뚜렷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령은 뜻밖에도 렌이 그녀와 악수하고 싶어 하자 그녀는 그가 이상한 인간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티나라고 소개했는데 다른 마을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30년 전에 로그아웃했고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라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그녀는 유령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티나는 예전 주인님이 여자들을 밝히고 고문하는 것을 좋아했던 변태적이고 사악한 남자였다고 말했다. 그녀도 그의 희생자였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유령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유령이 되어 눈을 떴다. 렌 일행에게 졌기 때문에 그녀는 떠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렌은 카닛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무서웠지만 모두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렌은 티나 자매에게 그들이 이곳에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티나는 그녀가 함께 지내도록 카닛은 티나가 벽을 통과해 자신들을 놀라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라와 라나의 일행은 그녀가 하녀였다는 것을 보고 그녀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죠. 모두가 티나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그녀도 머물기로 동의했어요. 그 후 렌은 성공적으로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탈리 자매는 렌에게 매우 놀랐어요. 렌은 심지어 유령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아저씨는 아에리오의 영웅 그룹을 만났습니다. 삼촌이 일주일치 음식을 고르라고 제안했지만 돈은 가져오지 않았고 영웅 행세를 하며 공짜로 먹으려 했다. 주인은 물건이 부족해서 즉시 거절했다. 그들이 영웅팀이라는 신분을 계속 언급하자 주인은 명백히 짜증을 내며 호라이즌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도 계속 헛소리를 한다고 꾸짖었다. 실수. 그와 함께 다른 상인들도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주변 시민들도 그들을 비웃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에리오의 분노를 터뜨리며 떠나게 만들었다. 그들이 렌을 언급하는 것을 듣자 아에리오의 증오는 점점 더 커졌다. 한편 렌은 카닛과 함께 시장에서 막 돌아왔다. 갑자기 카닛이 렌 앞에 달려들어 그를 환영하며 입을 열었고 렌은 놀랐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이것들은 모두 티나가 루나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음식들이었다. 루나는 이제부터 요리는 자신이 할 거라고 아주 확신했어. 언니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많아서 어린 니나는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몰랐고 카닛과 타니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먹어 치우려고 달려들었지. 이때 어린 니나는 많은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어. 그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준 렌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니나의 말은 렌에게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날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동료였기 때문이다. 티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을 매우 존경했다. 에리오 일행과의 모험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진 못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험가가 되어 모두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느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감정이 북받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닦아냈다.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 후 모두 함께 새 집에서의 집들이 식사를 시작했다. 용사 파티에서 쫓겨난 짐승 조련사가 최강 종족인 고양이 기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